여기 이번 달 안에 비우셔야 합니다. 그 흉터.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 끝 50년 된 이발관이었습니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젊은 건설 회장이 철거 통보서를 내밀었습니다. 칠순의 이발사는 손에 든 가위를 멈추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마저 깎고 얘기합시다. 거기 좀 앉으시오. 회장이 차갑게 자리에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때가 새카맣게 묻은 낡은 나무 빗 하나였습니다. 빗을 주우려 회장이 고개를 숙이자 짧게 깎인 뒤통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마 옆으로 길게 패인 오래된 흉터 하나가 노인의 두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순간 이발사의 손에서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0년을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그 낡은 가위였어요. 노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흉터, 그 빗을 내가 어떻게... 떨리는 손끝으로 회장의 뒤통수를 가리키는 노인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영문을 모른 채 그 노인을 멀거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칠순 이발사는 부스러운 회장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연이 시작되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두리 골목 안쪽에 낡은 이발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의 빨강 파랑 기둥은 색이 다 바랬습니다. 유리문엔 손때가 켜켜이 앉아 있었죠. 여닫이 경첩은 다를 대로 달아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문을 열면 비누 거품 냄새부터 마중을 나왔어요. 거기에 오래된 가죽 냄새가 은근하게 섞여들었습니다. 세월이 통째로 묵은 냄새였어요. 그 자리를 5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석구, 올해 74세 이발사였죠. 허리는 굽고 머리는 샜지만 눈매는 아직 또렷했습니다. 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먼저 가위와 빗을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았어요. 그 다음 면도칼을 가죽 뒤에 슥슥 갈아두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오랜 차례였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그 순서는 50년째 똑같았습니다. 첫 손님은 늘 박영감이었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40년을 산 단골이었죠. 박영감은 문을 열며 늘 같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석구야, 오늘도 살아있었네. 영감님이야말로 아직 안 죽고 잘 다니시네요. 말은 그렇게 퉁명스러워도 의자를 빼주는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석구는 박영감의 흰머리에 뜨거운 수건부터 둘러주었어요. 그러고는 비누를 곱게 풀어 턱에 발랐습니다. 이윽고 면도칼을 들었는데 그 손이 가늘게 떨렸죠. 나이가 들며 손끝의 떨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어요. 떨림이 잦아드는 그 짧은 순간에만 칼을 댔습니다. 목젖 아래 깊은 주름까지 한 올도 거스르지 않고 살살 밀어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님에게 상처를 낸 적이 없었죠. 칼끝이 닿는 자리마다 그의 숨도 함께 멈추곤 했습니다. 자네 손은 떨려도 칼은 안 떨려. 박영감이 거울 속에서 웃었습니다. 50년을 했는데 이것까지 떨리면 가게 문 닫아야죠. 두 노인의 거친 농담 속엔 오랜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석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면도가 끝난 뺨에 찬 물수건을 얹어주었죠. 손님이라곤 이제 동네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번화가 미용실로 다 빠져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석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으로 깎았어요. 머리숱이 거의 없는 노인의 몇 가닥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위를 천천히 놀려 그 몇 가닥에도 모양을 냈죠. 빗질 한 번, 가위질 한 번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금은 4,000원이었습니다. 10년째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값이었어요. 그마저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김노인이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 때가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그 돈을 보면 석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머리 깎는 값은 됐다니까.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한석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새 그의 입버릇이 되어 있었죠. 골목 어기 분식집 순천댁의 손주도 단골이었습니다. 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지나가면 석구는 기어이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 머리가 이게 뭐냐? 앉아봐라.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앞머리를 단정히 쳐주었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도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순천댁이 미안해 떡볶이 한 접시를 들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제야 석구는 못 이기는 척 받았습니다. 애머리 값은 떡볶이로 퉁쳤네. 그 한마디에 순천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 골목이 잠깐 환해졌습니다. 석구의 이발관은 그냥 머리만 깎는 곳이 아니었어요. 추운 날엔 노인들이 둘러앉아 몸을 녹이는 사랑방이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늘 하루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곰 같은 영감이라고들 불렀죠. 말수 적고 정 깊은 그 손을 골목은 오래도록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정수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구에게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온기를 주고받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손님이 끊긴 한낮이면 그는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서랍 깊숙이 사진 한 장을 넣어두고 살았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멋쩍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 한정우였습니다. 석구는 그 사진을 꺼내보다가도 오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와서 도로 서랍을 닫곤 했어요. 20년 전 그는 아들 부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비 오는 밤 차가운 도로 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날 어린 손자마저 함께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죠. 가난 때문에 다투고 등을 돌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둘은 모진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등을 돌렸어요. 그게 20년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진을 서랍 안에 닫아두었죠. 차마 꺼내 걸어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리운데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그는 그 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골목 노인들과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만은 그 텅 빈 방이 덜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늙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목엔 낯선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일대가 통째로 재개발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었죠. 큰 회사가 벌써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들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로 가라고. 순천댁도 분식집을 접어야 할까봐 밤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다들 평생을 이 골목에서 산 사람들이었죠. 이제와 어디로 떠나라는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방 영감이 한숨을 쉬면 석구는 별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위만 묵묵히 닦았습니다. 이 골목은 그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죠. 아들과의 추억도 잃어버린 세월도 다 여기 묻혀 있었습니다. 설마 50년을 버틴 이 골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나 싶었던 거죠. 순천댁도 처음엔 그저 헛소문이려니 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아침마다 두부 장수가 종을 울리며 지나갔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나오던 석구의 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전봇대에 밤새 누가 붙여놓고 간 것이었어요. 석구는 천천히 다가가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굵고 검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거 예고, 철거 예고. 단 두 글자가 골목의 아침을 얼려놓았습니다. 석구는 한참을 그 종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문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전봇대에 박혀 있었어요. 그날부터 골목은 눈에 띄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발관에 모여 한숨만 길게 내쉬었죠. 박 영감은 종이를 떼어다 구겨 던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천댁은 분식집 셔터에도 똑같은 종이가 붙었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석구는 그 와중에도 별말 없이 가위만 닦았어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오래 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어요. 좁은 골목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짙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넥타이까지 빈틈없이 조여 맨 차림새였습니다. 구두는 골목 흙바닥이 미안할 만큼 반들거렸습니다. 남자는 골목 구석구석을 찬찬히 훑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대성건설 본부장 강도연이었습니다. 올해 28배 젊은 후계였죠. 대성건설은 이 일대 재개발을 통째로 거머쥔 큰 회사였습니다. 그 나이에 벌써 그 회사의 본부장 자리에 앉은 젊은이였죠. 표정이라고는 없는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뒤로 직원 두엇이 서류 가방을 들고 바짝 따라붙었어요. 도연은 이발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과 바랜 삼색 기둥을 잠시 올려다보았죠. 오래되고 낡았다는 것 말고는 아무 감흥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정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50년 세월이 밴 자리도 그에게는 한낱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헐어낼 건물 하나를 세마는 눈이었습니다. 마침 석구가 가위를 든 채 문 밖으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골목에 들어선 낯선 정장 차림에 그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석구의 손끝이 까닭없이 멈칫했어요. 젊은 남자의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던 겁니다. 어디서 봤더라. 석구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였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느라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듬어 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늙어가는 노인의 착각이려니 여기고 말았죠. 낯익다는 느낌만 가슴 한구석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한석구 어르신 되십니까? 석구는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더만 뉘시오. 대성건설 강도연입니다. 재개발 사업 책임자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목소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하면서도 서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직원에게서 서류 한 장을 건네받았어요. 이 일대는 전부 철거 대상입니다. 이발관도 다음 달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석구는 그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어요. 골목의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여기서 50년을 산 사람이요. 보상은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절차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도연은 그렇게 정해진 답만 건조하게 돌려주었죠. 도연의 말투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읽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거기엔 노인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석구는 그 메마른 말투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평생을 정으로만 사람을 대해온 노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낯선 차가움이 영 익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노인은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석구는 노인다운 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는 도연의 부스스한 옆머리에 눈길이 갔어요. 며칠은 손을 안 댄 듯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석구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왕 온 김에 머리나 한번 깎고 가시오. 바쁜 사람한테 무슨 머리요. 도연이 시큰둥하게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값은 안 받소. 그냥 앉기만 하면 돼요. 그건 석구가 평생 건네온 가장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낯선 이에게도 우선 의자부터 빼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연은 그 손길을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됐습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인의 호의를 밀어내버렸습니다. 석구의 내민 손이 어색하게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을 도로 거두는 표정이 쓸쓸했죠. 머쓱해진 노인은 가위를 도로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도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머리를 깎아준다는 그 말이 어딘가 마음을 긁고 지나갔어요. 오래전 누군가 제 머리를 만져주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흐릿한 그 온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일렁였어요. 그러나 도연은 이내 그 낯선 동요를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그저 철거를 가로막는 노인이었으니까요. 도연에게 골목의 정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차갑게 셈하고 빈틈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기한 안에 정리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짧게 통보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돌아서는 그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무심코 만지작거리는 손짓이었죠. 그 손끝에 작고 오래된 물건 하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나무 빗 하나였습니다. 번쩍이는 정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빗살은 닳고 모서리는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그 빗을 손가락 사이로 굴렸어요. 긴장이 일거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나오는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갓나가는 물건이라곤 하나 걸치지 않은 그였습니다. 시계도 만년필도 늘 가장 비싼 것으로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유독 이 낡은 빗만은 20년을 품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그저 손에서 떼어놓으면 괜히 허전한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그 손짓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든 직원 쪽으로 막 고개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빗을 다시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검은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석구는 멀어지는 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자꾸만 술렁였습니다. 평생 정으로 사람을 대해온 그였습니다. 저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건 젊은이는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아까 그 낯익은 느낌이 다시 일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눈매였는데 끝내 짚이지 않았죠. 그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가위를 고쳐쥐었습니다. 그날 떠나는 젊은 회장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 번쩍이는 정장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던 낡은 나무 빗 하나였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 2008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골목 안가게들이 일찌감치 셔터를 내린 밤이었어요. 한석구는 이발관 문을 잠그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전봇대 아래 누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10살이나 됐을까 작은 아이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로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의 손등은 추위에 빨갛게 텄어요. 신고 있는 운동화는 한쪽이 다 해져 있었습니다. 석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른 척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제 아들도 저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석구는 천천히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얘야, 거기서 뭐하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석구를 올려다볼 뿐이었어요. 며칠은 굶은 얼굴이었습니다. 석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갔던 문을 다시 열고 불을 켰어요. 춥다, 들어와라. 아이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물러서는 들고양이 같았죠. 석구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먼저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문 밖까지 흘러나가도록요. 이발관 한쪽 작은 부엌에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찬밥에 김치를 썰어 넣고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좁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난로 가까운 의자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어요. 김이 오르는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아이는 숟가락을 쥐자마자 정신없이 퍼먹었습니다.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봐 그릇을 끌어안고 먹었어요. 그 모습에 석구는 가만히 한 그릇을 덮었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이 없었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석구는 차마 그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밥을 다 먹은 아이는 그제야 조금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석구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이는 묻는 말에만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데서 한숨 돌리게 두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손 뗀 지 오래된 모양이었어요. 떡이 지고 길게 자라 눈을 반쯤 가렸습니다. 석구는 천천히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아봐라. 그 머리로는 앞이나 보이겠냐. 아이는 또 움찔했습니다. 낯선 손이 머리에 닿는 게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석구는 손을 멈추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천천히 하자. 50년을 잡은 가위였습니다. 석구의 손은 떨려도 그 손길만은 부드러웠어요. 한 가닥 한 가닥 서두르지 않고 깎아 나갔습니다. 차가운 가위 소리가 조용한 가게에 울렸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이발 의자에 앉아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석구의 가위질도 더없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석구는 그 작은 뒤통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가 어찌나 긴지 목덜미까지 덮고 있었어요. 긴 머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게 있었지만 그날 석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엾은 골목 아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작은 짐승 한 마리 같다고요. 오래전 잃은 제 식구들은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석구에게 손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머리를 한 아이를 앞에 두고도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발이 끝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거울 속 말끔해진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처음으로 아이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석구는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수 깎아 만든 작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손잡이 끝에 한 글자를 새겨 넣은 빗이었습니다. 오래전 손이 비던 밤마다 깎아두던 것이었어요. 누구 줄 때도 없이 서랍에만 쌓여 있던 빗이었습니다. 석구는 그 중 하나를 골라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아이는 빗을 받아들고 석구를 빤히 보았습니다. 이거 돈 내야 돼요. 석구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머리 깎는 값은 됐다. 아이는 빗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한참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 같은 거 왜 도와줘요? 석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한참 만에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추워 보여서 그랬다. 그건 석구의 진심이었습니다. 대단한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추운데 떨고 있는 아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이 골목에서 사람 머리를 깎으며 살았어요. 형편 어려운 노인도 아이도 그냥 깎아주곤 했습니다. 그게 석구가 세상에 갚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가게 한쪽 의자에서 재웠어요. 담요를 덮어주자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구가 셔터를 올렸을 때였어요. 아이는 이미 골목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빚만은 챙겨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랍 위에 두었던 그 작은 나무 빗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석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석구는 이따금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을까 하고요. 이름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석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머무는 동안 보였던 표정, 저 같은 거 왜 도와줘요 하던 그 말투를 20년 뒤 골목을 부수러 온 차가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 속에 똑같은 그늘이 스쳐가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날의 석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철거 예고장이 붙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누구는 짐을 싸야 하나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누구는 설마 진짜 부수겠냐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술렁이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좁은 골목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본부장 도연이 아니었어요. 번들거리는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사내였습니다. 머리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대성건설 상무 마동탁 55이었습니다. 보상과 철거의 실무를 손에 쥔 사람이었어요. 이름만 본부장의 것이고 골목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손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집집마다 명함을 돌렸습니다. 말투는 더없이 매끄럽고 부드러웠어요. 어르신들, 우리 좋게 가십시다. 도장만 한번 찍으시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좋게 가자는 그 말이 꼭 칼날을 비단으로 감싸놓은 것 같았어요. 듣기에는 더없이 곱지만 그 속에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발관 바로 옆은 분식집 순천댁이었어요. 순천댁이 보상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30년을 떡볶이 끓여온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값이 이사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또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천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변두리 단칸방도 못 구해요. 여기 권리금이 얼만데 이래요. 순천댁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마동탁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게 시세입니다, 아주머니.
억울하면 법으로 하세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3년 끌면 그동안 장사는 누가 책임집니까? 순천댁은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치마 자락만 손에서 비비 꼬일 뿐이었어요. 다음 차례는 박영감이었습니다. 50년 단골, 석구와 더불어 머리가 같이 세워온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낳고 여기서 죽을 거요. 한 발짝도 못 나가. 박영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찍었습니다. 그러자 마동탁 뒤에 서 있던 덩치들이 슬쩍 한 발 다가섰습니다. 검은 점퍼에 목이 굵은 사내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현장에 동원된 용역이었습니다. 박영감의 등 뒤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영감님, 괜히 몸 상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연세의 말입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뜻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박영감의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어요. 석구는 유리문 안에서 그 광경을 빠짐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부르르 떨렸어요. 50년을 깎아온 손인데 그날따라 그 작은 가위가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저 매끈한 사내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골목 사람들만 더 다친다는 걸 석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는 속으로 삼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평생 이 골목에서 늙은 몸이 먼저 배운 셈법이었던 거죠. 석구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꽉 눌러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장 도연이 골목에 잠깐 들렀어요. 마동탁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강성으로 버티는 노인 몇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한다는 그 단어에 도연의 미간이 아주 살짝 좁아졌어요. 용역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동탁은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일 뿐입니다. 본부장님은 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도연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자기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목의 진짜 손은 마동탁이 쥐고 있었어요. 숫자와 도장으로만 일을 배워온 그였습니다. 지팡이를 찍는 노인의 골목은 도연에게 낯선 셈법이었어요. 도연은 차갑긴 했어도 사람을 짓밟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빈틈없이 일을 끝내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마동탁의 그 매끈한 방식이 자꾸 비위를 거슬렀습니다. 다만 그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도연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걱거렸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서걱거림을 애써 외면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저물녘 골목 사람들이 순천댁 분식집에 하나둘 모였어요. 좁은 가게에 노인 예닐곱이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천댁이 구겨진 보상 서류를 상 가운데 놓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뭉치면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박영감이 막걸리 잔을 탁 내려놨어요. 뭉쳐야지. 한 집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거야.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힘없는 노인들이 뭘 하겠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 골목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석구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술잔을 받았어요. 입은 한마디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굳게 담은 어깨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50년을 지켜온 골목이었습니다. 석구에게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가족 대신 품어온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이었어요. 마동탁이 도연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세단이 주차된 어둑한 골목 모퉁이
둘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본부장님,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불편하신 거 압니다. 마동탁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원래 손에 흙 좀 묻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슬쩍 한마디를 더 흘렸어요. 본부장님 출신도 그리 깨끗하진 않잖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출신이라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가 차갑게 되물었어요. 마동탁은 그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제가 또 아는 게 좀 있어서요. 우리 서로 좋게 갑시다. 붉은 미등이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 출신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길래 저 사내가 저런 말을 흘리는 건지 그날 밤에 도연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차가 다시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한참을 내리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자신도 왜 이 골목을 또 찾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굳이 본부장이 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면 끝날 일이라는 걸 그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발길이 자꾸만 이 좁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이끌림이었습니다. 도연은 결국 차에서 내려 이발관 앞에 섰어요. 낡은 삼색 기둥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노인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 등을 보는데 까닭 모를 무언가가 가슴을 건드렸어요. 도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작게 딸랑 울렸습니다. 석구가 고개를 들어선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뜻밖의 손님의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쩐 일이시오, 이 시간에. 도연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가게 안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낡은 거울과 빛바랜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늘어선 가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처음 온 곳 같지가 않았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와 난로의 온기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오래된 가게 특유의 눅눅하고도 포근한 기운이었어요. 그 냄새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머리나 좀 깎을까 해서 왔습니다. 도연이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전에 그렇게 차갑게 거절했던 그 머리였어요. 석구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빙긋 웃었습니다. 잘 왔소. 거기 앉으시오. 노인은 빈 의자를 손바닥으로 툭툭 쓸어주었습니다. 도연은 머쓱한 얼굴로 이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의자가 그의 무게에 가만히 삐걱였어요. 석구가 흰 볼을 펼쳐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목덜미에 닿는 보의 감촉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노인은 익숙한 손길로 분무기를 들어 머리를 적셨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머리칼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찬 기운이 두피에 닿자 도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석구가 천천히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각, 차각, 조용한 가게에 가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도연의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어릴 적 어딘가에서 들어본 소리 같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떠오르지 않는 아득한 기억이었어요. 누군가 제 머리를 깎아주던 밤이 분명 있었습니다. 가위 소리와 따뜻한 손, 구수한 냄새가 함께였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 기억의 한가운데에 온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은 채 그 흐릿한 온기에 잠겼어요. 가위 소리에 맞춰 숨이 차츰 느려졌습니다. 석구의 손길도 어느새 더없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50년을 잡은 손이라 떨려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가닥 한 가닥 정성껏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가위가 도연의 뒤통수께로 옮겨갔습니다. 석구는 머리를 살짝 들쳐 가마 언저리를 매만졌어요. 그 순간 손끝에 우툴두툴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가마 옆에 손가락만 한 흉터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데인 듯 살이 옴팡 패어 있었어요. 석구의 손이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가위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흉터였어요. 아주 오래전 어떤 작은 뒤통수에서 본 자국이었습니다. 석구는 숨을 멈춘 채 그 흉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어요. 무엇인지는 모르나 손끝이 자꾸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손가락이 흉터의 결을 가만히 더듬어 내려갔어요. 까닭 모를 그리움 같은 것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연이 눈을 뜨고 거울 속 노인을 보았습니다. 석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았습니다. 석구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가위질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미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꾸만 그 흉터로 눈길이 되돌아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설마가 무엇인지는 노인도 알지 못했어요.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가슴 밑에서 들썩였습니다. 석구는 애써 그 마음을 누르며 손을 움직였어요. 가게 안에 잠시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가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어요. 노인과 젊은 회장은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따뜻함이 가게에 고였습니다. 도연도 그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낯선 노인 앞인데 마음이 자꾸 풀어졌습니다. 까닭 모를 편안함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쩐지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석구가 볼을 풀어주었습니다. 거울 속 말끔해진 제 모습을 도연이 한참 보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낯선 얼굴 같았습니다. 석구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어야 할 말이 목구멍에 자꾸 걸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노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읍시다.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서다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석구의 눈빛이 어딘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뒤통수에 난 그거 말이요. 도연의 손이 무심코 제 뒤통수로 올라갔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흉터의 감촉이 만져졌습니다. 어디서 다친 게요? 언제 그런 게요? 도연은 잠시 멍한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흉터가 거기 있다는 건 그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쩌다 생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대답에 석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어요. 노인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한 것을 물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연은 머리값을 치르려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석구는 가만히 손을 내저었어요. 차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연이 가게를 나선 뒤에도 노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옅게 떨리는 노인의 눈이 닫힌 문을 오래 쫓았어요. 그날 저녁 이발관 유리문 너머로 또 그 검은 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한석구는 빗자루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었어요. 며칠 새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젊은 남자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또 이 골목을 찾아온 거였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이발관 간판만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제가 왜 여기 또 왔는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이 어쩐지 석구의 마음 한구석을 잡아 끌었습니다. 석구는 군말 없이 문을 밀어 열어주었습니다. 앉으시오. 머리가 또 길었구먼.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한번 마주쳤다 비껴갔습니다. 석구가 가위와 빗을 챙기는데 도연이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뭔가를 두고 왔나 싶어 옷 속을 한참 뒤지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손때가 새카맣게 전 작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정장 위에 놓인 그 빗은 어쩐지 제자리를 못 찾은 듯 보였습니다. 석구의 눈이 그 빗에 멈췄어요. 값비싼 시계며 매끈한 구두 사이에서 그 빗만 홀로 세월을 잇고 있었습니다. 석구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췄어요. 가위질을 하려던 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구의 입에서 마른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빗을 석구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빗이었으니까요. 그 빗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골목에서 거둔 그 굶주린 소년에게 손수 깎아 쥐어준 빗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소년의 손에 들려 골목 밖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빗이었어요. 석구는 그 뒤로 그 빗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달나무를 며칠이고 깎고 다듬어 살을 촘촘히 세운 빗이었어요. 석구의 손버릇이 빗살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석구는 빗을 만들 때마다 손잡이 끝에 가만히 자기 표를 새겨 넣었어요. 남이 보면 그냥 흠집인가 싶은 한 일자 하나였습니다. 칼끝으로 그어넣던 그 한 줄이 평생 몸에 밴 버릇이었어요. 빗 한 자루 한 자루마다 빼놓지 않고 새겨두던 표였습니다. 석구는 떨리는 눈으로 도연의 무릎 위 빗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있었어요. 손잡이 끝, 다를 대로 다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 한 일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세월에 다 닳았어도 그 한 줄만은 또렷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석구는 한동안 그 빗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석구는 저도 모르게 가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셀 만큼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한 가지 생각만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차갑고 번듯한 회장이 그 아이일지도 몰랐어요. 밥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던 깡마른 골목 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 설마가 가슴을 쿵쿵 두드렸어요. 석구는 도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마며 콧날이며 자라버린 어른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어요. 그러나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그 표정만은 어쩐지 눈에 익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밥상 앞에서 짓던 표정이 거기 겹쳐 보였습니다. 석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쉬 나오지 않았어요. 20년을 묻어둔 얼굴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물음을 그는 차마 다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상무 마동탁이 부하 둘을 데리고 들어선 거였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마동탁은 들어서면서 이발관 안을 쓱 훑쳤습니다. 그러더니 석구를 향해 입꼬리를 슬쩍 올렸어요. 영감님,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마동탁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이 가게 임대료 석 달이나 밀린 거 아십니까? 석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여기 무허가로 손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만.
마동탁은 천천히 이발 의자 등받이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들추면 영감님 버틸 재간이 없으실 텐데요. 석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밀린 임대료도 무허가 수리도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형편 어려운 노인들 공짜로 깎아주느라 정작 제 살림은 늘 빠듯했어요. 벽 한쪽이 무너져도 손볼 돈이 없어 제 손으로 대충 떼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버텨온 이발관이었어요. 평생 몸에 밴 그 손버릇이 지금은 도리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좋게 도장 찍고 나가시면 위로금이라도 챙겨드릴 텐데 말입니다. 마동탁의 말은 매끈했지만 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끝까지 버티시면 글쎄요. 법대로 하면 영감님만 손해지. 석구는 떨리는 손을 가온 자락에 슬며시 감췄습니다. 도연 앞에서만은 흔들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마동탁은 그런 석구를 흘끔 보고는 도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부장님, 정에 약하시면 이 일 못합니다. 골목 하나에 발목 잡히면 큰일 그르치는 겁니다. 도연은 마동탁의 말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무릎 위에 낡은 빗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석구의 시선도 그 빗에 가 박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물건을 보고 있었지만 보는 마음은 천리만큼 멀었어요. 마동탁이 부하들을 데리고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답 안 주시면 저희 방식대로 갑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에 다시 정적이 내렸습니다. 석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마동탁이 흔들고 간 서류 봉투도 사흘이라는 못 박힌 기한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사흘이라는 말도 밀린 임대료도 지금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빗 한 자루가 그의 온 정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석구는 떠나려는 도연을 끝내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석구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끌어냈습니다. 그 빗말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빗 누가 줬소? 석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 세월이 다 실려 있었어요. 도연은 무릎 위에 빗을 잠깐 내려다보더니 다시 무표정한 얼굴을 들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러고는 빗을 안주머니에 도로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래 머물 때가 못 되네요. 도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석구는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빈 의자 위에 남은 머리카락 몇 올만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20년 만에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집행은 새벽같이 들이닥쳤습니다. 짙은 색 승합차 2대가 골목 어귀를 가로막았습니다. 거기서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앞장선 마동탁의 구두가 언 땅을 또각또각 밟았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피어오르는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흔들며 느긋하게 웃었어요. 행정대 집행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박 영감이 두 팔을 벌리고 이발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천댁은 그 뒤에서 앞치마를 쥐어뜯듯 움켜쥐었습니다. 골목 노인들이 하나둘 잠옷 바람으로 몰려 나왔어요. 하지만 늙은 몸 몇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정들이 노인들을 양옆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박 영감이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순천댁의 비명이 새벽 골목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누구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킬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석구는 유리문 안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50년을 닦아온 문이 발길질에 덜컹덜컹 울렸습니다.
이내 장정 하나가 문을 어깨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다칩니다. 빨리 나오세요. 석구는 이발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붙들었어요. 그 의자에서 깎아준 머리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젊은 아비도 그 아비의 아이도 거기 앉았었습니다. 하지만 붙든 손은 늙고 떨렸고 힘이 없었어요. 장정 둘이 양팔을 끼고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끌려 나오는 동안 석구는 자꾸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거기 두고 온 세월이 통째로 부서질 참이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망치질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 가장 먼저 박살났어요. 50년간 골목 얼굴을 비춰온 거울이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아침 햇빛을 받아 잘게 흩어졌습니다. 다음은 낡은 이발 의자였어요. 가죽이 길게 터지고 쇠다리가 우그러졌습니다. 손때로 반들반들하던 팔걸이가 두 동강 났습니다. 간판도 줄에 묶여 한 번에 뜯겨 내려왔어요. 50년 이발관, 그 5글자가 땅에 엎어졌습니다. 석구는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그저 바라봤습니다. 입은 벌어졌는데 거기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려 박영감이 옆에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순천댁은 깨진 거울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고 말았어요. 골목 노인들 누구도 그 자리를 쉬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50년 단골들의 머리가 깎이던 자리였으니까요. 부서진 건 집기 몇 점이 아니라 골목의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연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분기 실적표를 그의 앞에 들이밀었어요. 공정이 늦어질수록 위약금은 눈덩이로 불어났습니다. 마동탁은 이미 철거 강행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본부장님 결제만 남았습니다. 골목 하나에 다 멈춥니다. 도연은 펜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 골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머리를 깎아주던 노인의 투박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가위 소리가 귓가에 사각사각 되살아났어요. 어릴 적 누군가 제 머리를 만져주던 기억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떠오른 건 그뿐, 까닭은 알 수 없었어요. 실적표 위에 붉은 숫자가 그 흐릿한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도연은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도현, 석자가 종이 위에 차갑게 박혔어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그는 그 묵직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동탁이 서류를 챙기며 입꼬리를 얇게 올렸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출신 따져봐야 손해니까요. 그 말끝의 가시가 무슨 뜻인지도 도연은 몰랐습니다. 다만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영영 잃은 사람처럼 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제 손으로 무엇을 부쉈는지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골목으로 그 소식이 닿은 건 한낮이었어요. 부서진 이발관 앞에서 석구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눌러온 분노와 노안이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영감이 놀라 그를 붙들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석구야, 정신 차려. 누구 좀 불러줘요. 순천댁이 맨발로 큰 길까지 뛰어나갔습니다. 구급차가 골목 어귀에 닿기까지가 한참이었어요. 석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뭇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노인의 손이 자꾸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 손은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석구는 그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풀어보려 했지만 끝내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든 건 손때 묻은 나무 빗 하나였습니다. 20년 전 제 손으로 깎아 어느 소년에게 쥐어보낸 빗.
그리고 또 한 장 현장에 떨어져 있던 명함이었어요. 강도현 대성건설 본부장이라 박힌 빳빳한 종이였습니다. 거둔 소년이 떠나며 남긴 그 말투, 그 눈빛, 부스러운 회장의 차가운 얼굴이 자꾸 그 위에 겹쳤습니다. 어쩌면 진작부터 가슴 한쪽이 그렇게 일러왔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죽은 줄로만 믿어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설마 하던 그 한마디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석구는 갈라진 목소리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빚을 쥔 손이 어째서 이 골목을 부순단 말이오. 천장을 보던 노인의 흐린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부서진 거울도 뜯긴 간판도 이제와 아깝지 않았어요. 다만 그 소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이고 머리를 깎아보낸 그 아이의 끝이 궁금했습니다. 명함 속 이름과 빚을 쥔 손이 같은 사람인지 그것을 모른 채로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석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가슴께에 올려두었어요. 오랜 단골인 황 변호사를 불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설이며 기록이며 닥치는 대로 뒤져볼 작정이었어요. 이 골목이 다 사라지기 전에 진실의 끝을 캐야 했습니다. 끝을 봐야겠다고 그 흐린 눈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이발관 자리에 찬바람만 드나드는 그 시각이었어요. 한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연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석구가 50년 동안 머리를 깎아준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못한 속을 유일하게 터놓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석구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쥔 나무 빗부터 내밀었습니다. 이 빗하고 저 명함 속 사람이 같은 끈인지 알아봐 주오. 황 변호사는 영문을 몰라 그 야윈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석구는 평생 입에 담지 않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50년을 한자리에서 가위 하나만 쥐고 살아온 늙은 이발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외아들 정우를 홀로 키운 사람이었어요. 손에 물려줄 거라곤 가위질 하나와 좁은 이발관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부자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또 부딪히기만 했어요. 정우는 일찍 짝을 만나 살림을 차리고 끝내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에선 숨이 막혀요.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부자의 왕래는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겨우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석구가 그 핏줄을 직접 본 건 100일잔치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초대도 못 받은 잔치집 담 너머로 잠든 손자를 훔쳐보고 왔어요. 그날 아기의 뒤통수, 가마 옆에 손톱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끓는 물을 엎질러 살짝 데웠다고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흉터가 그리 작았는데 그게 내내 눈에 밟혔소, 평생을. 석구는 빈 손바닥으로 제 뒤통수를 더듬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핏줄의 표식 같은 흉터였습니다. 그게 석구가 손자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의절한 아들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못 얻고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손자였어요. 그래도 그 작은 흉터만은 평생 가슴 한쪽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겨울 청천벽력 같은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정우 부부가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한날1시에 떠났어요. 달려간 석구에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같이 변을 당했답니다. 부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어린 손자도 그날 함께 갔다고 그렇게만 전해 들었습니다. 정신이 없던 석구는 그 말을 의심할 까닭이 없었어요.
관셋을 한꺼번에 묻은 줄로만 알고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명절마다 빈 상에 수저 셋을 올려놓고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내 핏줄은 그날로 다 끊긴 줄 알았소. 깡그리 다. 그 말끝에서 노인의 흐린 눈가가 잘게 떨렸어요. 황 변호사는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낡은 수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변호사가 무거운 얼굴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옛 보육시설들과 입양 기록부터 차근차근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났던 2006년 그 해의 빛바랜 행정 기록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종이 한 장이 그의 손에 걸려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 하나가 살아남았다고 적힌 기록이었어요. 어린 사내아이가 가까운 보육시설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수선해 한참을 잘못 적힌 채 묻혀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번 입양됐다가 이틀 만에 시설로 되돌아왔습니다. 양부모의 손찌검에 못 견뎌 다시 보내졌다고 짧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10살 무렵 흔적도 없이 시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담을 넘어 달아났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이는 뚝 끊기고 그저 가출로만 처리돼 있었어요. 황 변호사는 그 끊긴 자리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10살 가출, 2008년. 그 숫자들이 묘하게 맞물렸어요. 바로 그의 석구가 골목에서 거둔 소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이고 머리를 깎아 나무빗을 쥐어보낸 그 아이였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행적이 한 줄기로 가만히 모여들었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손자, 시설을 떠돈 아이, 골목에 거둔 소년. 그 셋이 어쩌면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선이었어요. 변호사는 다시 명함 속 그 이름을 거슬러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대성건설 본부장 강도현, 어느 회장이 거둬 키운 양자였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그 출생이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한 청년이었어요. 양자로 들어오기 전 행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끊긴 시설 기록의 끝과 그 청년의 처음이 조용히 맞닿아 있었어요. 황 변호사가 병실로 돌아와 종이들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석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줄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어요. 살아남은 아이 떠돈 시설, 가출, 거둔 소년, 그리고 그 회장. 한 줄 한 줄이 20년 묻어둔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짚어 내려갈수록 노인의 숨이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이게 다한 아이란 말이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변호사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한껏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를 맞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구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 몸뚱이의 피와 그 청년의 피를 맞대보면 알 일이었습니다. 20년 거둔 소년의 머리카락 한 올이 빗살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손에서 단 하루도 떠난 적 없던 그 낡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그 빗 한 올이 끊어진 핏줄을 다시 이을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빗을 조심스레 봉투의 갈무리에 담아 넣었어요. 친자 확인을 맡기겠노라며 석구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챙겨 떠난 뒤 병실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석구는 빈 침대 모서리를 짚으며 천장을 한참이나 올려다봤어요. 50년 가위질로 굳은 손이 이불 위에서 자꾸만 떨렸습니다. 죽은 줄로 깊이 묻어둔 핏줄이 살아 돌아왔을지도 몰랐어요. 하필 그 핏줄이 제 골목을 부스러운 회장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그 그림이 자꾸만 노인의 가슴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20년을 죽은 줄 알고 산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100일 때 담 너머로 본 그 손톱만 한 흉터가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거둔 소년의 덥수룩한 머리에 가려 끝내보지 못한 그 뒤통수. 어쩌면 그 둘이 본디 같은 자리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손끝이 그날 아기의 살갗을 더듬듯 허공에서 가만히 떨렸어요. 머리를 깎아주던 소년의 그 무뚝뚝한 말투까지 떠올랐습니다. 석구는 바싹 마른 입술을 떨며 가만히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그 소년이 내 손자였단 말이오? 병원에서 막 퇴원한 석구가 다시 가위를 든 그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이발관 유리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지막 철거 통보서를 손에 든 도연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용역들이 부순 거울 조각이 아직 바닥 구석에 쓸려 있었습니다. 여기 이번 달 안에 비우셔야 합니다. 석구는 그 사무적인 목소리에도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마저 깎고 얘기합시다. 거기 좀 앉으시오. 빈 의자를 가리키는 노인의 손끝이 잘게 떨렸어요. 도연은 영문을 모를 그 노인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50년을 같은 자리에서 깎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가리키는 의자에 도연은 천천히 앉았어요. 그가 통보서를 안주머니에 넣으려던 바로 그 참이었습니다. 무언가가 툭 하고 발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때가 새카맣게 벤 낡은 나무 빛 하나였어요. 20년 전 석구가 손수 깎아 골목 소년에게 쥐어준 그 빛이었습니다. 박달나무 빗살에 손잡이 끝 작은 표까지 그대로였어요. 빛을 주우려 도연이 무심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짧게 깎인 뒤통수가 그대로 노인의 두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가마 옆으로 길게 패인 오래된 흉터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석구의 손에서 50년 된 가위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빈 이발관 바닥을 길게 울리고 사라졌어요. 노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백일적 손자의 뒤통수에 대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흉터였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려 한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위를 줍지도 못한 손이 허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 그 빛을 내가 어떻게... 쉰 목소리가 텅 빈 이발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천천히 도연의 뒤통수를 가리켰습니다. 노인의 마른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도연은 영문을 모른 채 그 얼굴을 멀거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바로 그때 유리문이 다시 한번 드르륵 열렸습니다. 황 변호사가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숨가쁘게 들어섰습니다. 늘 신중하던 그 얼굴이 보기 드물게 굳어 있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그의 손끝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친자 확인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황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잠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의 종이가 석구의 떨리는 손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래된 시설 기록과 친자 확인 한 줄이 거기 박혀 있었어요. 강도현, 본명 한도현, 한정우의 아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2006년 사고로 잃은 줄로만 믿었던 그 손자였어요. 100일에 단 한 번 품에 안아본 그 핏줄이었습니다. 의절한 아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단 하나의 혈육이었어요. 지금 제 이발관을 부수러 온 그 차가운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손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골목에서 거둔 그 소년도 바로 이 아이였어요. 밥을 먹이고 빚을 쥐어보낸 그 아이가 제 손자였습니다. 한 번도 죽지 않고 줄곧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를 쥔 노인의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풀려 무릎이 천천히 꺾여갔습니다. 석구의 마른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엉겁결에 그 마른 팔을 붙들었습니다. 석구의 두 손이 손자의 어깨를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얼굴을, 귀를, 눈가를 떨리는 손끝으로 더듬었어요. 무어라 말을 때려던 입이 자꾸만 막혀버렸습니다. 백일적 안아본 그 작은 얼굴을 더듬는 손이었습니다. 50년 면도칼 앞에서도 떨지 않던 손이었어요. 너였구나. 그 골목 그 아이가. 목맨 소리가 손자의 어깨 위로 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가까스로 떼어낸 말끝이 목 안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손자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떨었어요. 마른 등이 들썩일 때마다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자의 옷자락을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도드라졌어요. 거칠어진 두 손이 손자의 등을 자꾸만 쓸어내렸습니다. 20년을 비워두었던 자리를 더듬는 손길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흘러내린 것이 옷깃을 적셨어요. 도연은 굳은 채 그 노인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졌어요. 20년 전 굶주린 저를 걷어 밥을 먹이던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를 깎여주고 손수빗을 쥐어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머리 깎는 값은 됐다던 그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제 어깨를 붙들고 떠는 노인과 똑같았어요. 그 손이 곧 핏줄의 손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그 온기가 손끝 아래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빈틈없던 회장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져 갔어요. 다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그대로 툭 끊어졌습니다. 도연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풀썩 꺾여 내렸어요. 손에 쥐고 있던 철거 통보서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부스러 들어온 이 낡은 골목이 바로 제 뿔이었어요. 밥을 주고 머리를 깎여준 그 노인이 제 핏줄이었습니다. 제가 짓밟은 이 골목이 저를 살린 자리였던 것입니다. 도연은 차마 노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어요.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난 며칠 까닭 모르게 무겁던 그 명치였어요. 이발관을 맴돌던 그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나무 빛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들썩이는 어깨가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20년간 부르지 못한 한마디가 입속을 맴돌았어요.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떼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노인의 마른 손등 위로 가만히 포개졌어요. 50년 가위를 쥐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저를 먹이고 깎이고 입혔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도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50년 묵은 머릿기름 냄새가 코끝으로 스며들었어요. 어릴 적 그 좁은 이발관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잊은 줄로만 알았던 따뜻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그 모든 길의 끝에 결국 이 노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부서진 거울 조각 위로 두 그림자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식의 초침 소리만 빈 이발관을 가만히 채웠어요. 황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차마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골목 끝 50년을 한자리에서 지켜온 작은 이발관이었어요. 그 낡은 불빛만이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을 가만히 비추었습니다. 도연이 부스러 든 것은 이 낡은 이발관이었어요. 허나 그날 그가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도연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 변호사가 밤새 추려둔 서류 뭉치를 펼쳐들었어요.
거기엔 마동탁이 그동안 저지른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골목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금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줄어든 그 돈의 행방은 한눈에도 또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줄어든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갔는지도 분명했습니다. 용역을 동원해 노인들을 떠민 정황도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새벽에 들이닥쳐 집기를 부순 강제 집행도 절차를 어긴 것이었습니다. 부서진 것은 낡은 집기가 아니라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도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이 모든 일에 제 이름이 본부장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마동탁이 짜둔 판 위에서 도장을 찍어준 셈이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자의 손발 노릇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서류를 챙겨 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어요. 다 읽고 난 노 회장은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야 노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들고 온 내 마음은 어떤 게냐? 도연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저를 키워준 회사를 제 손으로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도연이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제가 부순 골목에 저를 살려준 분이 계셨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그 한마디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노 회장은 이미 도연의 출생을 두고 떠도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동탁이 그 약점을 쥐고 도연을 부려온 것도 짐작했어요. 다만 도연이 스스로 입을 열기를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든 너는 내가 거둔 내 아들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썩은 자리는 도려내야 한다. 회사가 흔들려도 말이다. 그 한마디로 노 회장은 망설임 없이 도연의 편에 섰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도연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갔어요. 대성건설의 감사가 그날로 마동탁을 향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가려져 있던 장부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보상금을 빼돌린 흐름이 숫자로 또렷이 잡혔어요. 용역에게 흘러간 돈줄도 끝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한치의 거짓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던 마동탁은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허나 차곡차곡 쌓인 그 증거 앞에서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호통도 발악도 서류 한 장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한때 골목을 호령하던 그 기세도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회사는 마동탁을 상무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어 모아둔 자료를 검찰에 넘겨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요란한 복수도 통쾌한 한방도 거기엔 없었어요. 어긋나 있던 일들이 절차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끌려나가는 그의 등 뒤로 누구 하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스스로 제 무게로 그를 끌어내린 셈이었어요. 오래 두려움에 떨던 골목 사람들은 그제야 길게 숨을 골랐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은 절차를 어긴 탓에 끝내 무효가 되었습니다. 부서진 골목은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왔어요. 박 영감은 헐릴 뻔한 가게 앞을 한참이나 서성였어요. 부서졌던 평상에는 다시 노인들이 모여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 웃음소리가 돌아오는 데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천댁은 다시 분식집 솥에 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주민들은 깨진 유리와 무너진 담을 다 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무너질 뻔하던 골목에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오래 졸이던 가슴들이 그제야 천천히 풀려갔어요.
도연은 마동탁이 쥐고 흔들던 제 출생의 약점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그것은 저를 올가매던 가장 아픈 자리였습니다. 누가 들출까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흠이었어요. 허나 진실이 밝혀지자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줄로만 알았던 제가 실은 누군가의 핏줄이었습니다. 숨겨야 할 흠이라 여긴 것이 도리어 돌아갈 뿌리였어요. 마동탁이 칼처럼 쥐고 있던 비밀이 도연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석구와 함께 낡은 봉고차에 올랐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산자락으로 한참을 달렸습니다. 석구가 20년 동안 차마 발걸음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나지막한 양지에 작은 봉분 둘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다툼 끝에 등 돌린 채 떠나보낸 아들 부부였어요. 도연에게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모의 자리였습니다. 석구는 무덤 앞에 서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봉분 위 마른 풀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20년 전 등 돌리고 떠나보낸 아들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가난이 무엇라고 자식의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던가 싶었습니다. 정우야,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굳게 다물린 노인의 턱이 잘게 떨려왔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무엇라고 너를 그리 밀어냈는지 모르겠다. 내 자식을 내가 이제야 이리 데리고 왔다. 주름진 눈가에 차오른 것이 끝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오래 참아둔 미안함이 그 한 방울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석구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허나 굽은 등이 잘게 흔들리는 것까지는 끝내 막지 못했어요. 오래 묵은 회한이 그 굽은 등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제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흙에서 어렴풋한 온기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였고 목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이 무덤 아래 잠든 이가 저를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복판이 까닭없이 미어져 왔습니다. 도연은 봉분한 마른 흙을 가만히 손바닥으로 짚었어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그제야 천천히 메워지는 듯 했어요. 저를 낳아준 이들이 여기 잠들어 있다는 사실 하나가 그러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길게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나란한 두 봉분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석구는 옆에 꿇어앉은 손자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50년 가위를 쥐어 굳은 손이 그 등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걷어준 그 손이 거기 있었어요. 밥을 먹이고 머리를 깎여보낸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향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한마디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그 말은 목 안에서 자꾸 걸렸어요. 끝내 도연은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뒤로 도연은 회사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일이 바로 그 골목의 재개발 계획이었어요. 도연은 헐어내는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밀어버리는 길만이 답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사람을 내쫓고 세운 건물은 끝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엔 이 갑작스러운 방향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허나 도연이 내민 새 그림 앞에서 차츰 입을 다물어 갔습니다.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를 새로 채워가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 골목엔 도연이 받았던 밥 한 끼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 계획은 골목을 헐지 않고 그대로 품는 쪽이었습니다. 낡은 가게와 평상을 살리고 그 곁에 새 길을 잇는 그림이었어요. 오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연은 보상금을 본래대로 되돌리는 일부터 손수 챙겼습니다. 마동탁이 빼돌렸던 몫이 주민들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돌아갔어요. 틀어졌던 돈줄을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수는 것보다 품는 게 더 어려운 법이지. 노 회장의 그 한마디에 도연의 굳은 얼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노 회장은 그 말끝에 도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날로 골목을 살리는 상생 재개발이 정식으로 길을 텄습니다. 소식이 골목에 닿자 사람들은 처음엔 쉬이 믿지 못했습니다. 부수러 오던 그 회사가 이번엔 골목을 지킨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박 영감은 헐릴 뻔하던 제 가게 문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섰습니다. 순천댁은 솥에 불을 올리다 말고 앞치마로 눈가를 눌렀어요.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던 골목이 도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래 움츠렸던 어깨들이 그제야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다시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소리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비었던 평상 위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오갔어요. 헐릴 뻔하던 골목이 도리어 전보다 더 환해진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이발관도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거울과 의자는 도연이 손수 사람을 붙여 고쳐두었어요. 50년을 버틴 낡은 간판도 그대로 제자리에 걸렸습니다. 석구는 며칠을 두고 그 안을 말없이 쓸고 닦았어요. 손때 묻은 가위와 면도칼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자 낯익은 이발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위를 쥐던 자리도 손님이 앉던 의자도 그대로였어요. 오래 비었던 이발관에 다시 비누 냄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도연이 양복 차림으로 이발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늘 안주머니에 품고 다니던 그 낡은 나무 빗이 들려 있었어요. 석구가 고개를 들어 손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좀 길었구나.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이발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굶주린 소년으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의자에 앉았던 도연이었어요. 이제 도연은 손자로서 처음 그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양복깃을 매만지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석구가 흰 보자기를 도연의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거친 손이 가위를 집어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석구는 떨리는 손끝으로 손자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 넘겼어요. 도연이 건넨 그 낡은 나무 빗으로 머리를 곱게 갈라 넘겼습니다. 제 손으로 깎아 20년 전 소년에게 쥐어보낸 그 빗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빗이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와 있었습니다. 가윗날이 사각사각 머리칼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가만히 마주쳤어요. 50년을 가위에 바친 그 손이 이번엔 핏줄의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석구의 손이 도연의 뒤통수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가마 옆에 오래 남은 그 작은 흉터를 손끝이 다시 더듬었어요. 100일 무렵 되어 평생 자국으로 남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석구는 그 흉터의 내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친 엄지가 그 흉터를 가만가만 쓸어내렸어요. 이 자국을 그땐 왜 못 알아봤을까?
혼잣말처럼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가위질 사이로 잦아들었습니다. 석구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 작은 자국 하나가 20년 세월을 끌어왔어요. 석구는 흉터를 피해 그 둘레를 조심스레 다듬어 갔습니다. 가위를 쥔 손이 어느새 떨림을 멈추고 차분해졌어요. 머리칼이 한 올 한 올 정갈하게 손질되어 갔습니다. 도연은 그 손길을 거울 속으로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20년 전 처음 머리를 깎이던 그날의 손길이 그 위로 겹쳤습니다. 밥을 먹이고 머리를 깎여보내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변함없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도연의 가슴을 눌렀어요. 달라진 것은 오직 그 의자에 앉은 도연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석구가 보자기를 풀어 손자의 어깨를 툭 털어주었습니다. 거울 속 도연의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꺼내려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 손을 석구가 거친 손으로 가만히 막아 세웠습니다. 20년 전엔 머리 깎는 값은 됐다 했지. 나직한 그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둔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석구가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떼었습니다. 허나 이번엔 값을 받으마. 거친 손이 가위를 내려놓으며 손자를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도연은 그 말뜻을 한 박자 늦게야 알아들었습니다. 값을 치르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비로소 가슴에 닿았습니다. 손자로 이 자리에 와달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도연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 본 적 없던 어깨였어요. 도연은 끝내 노인의 굽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래 막아두었던 무언가가 그 어깨를 타고 무너져 내렸어요. 석구는 손자의 등을 거친 손으로 가만가만 다독였습니다. 50년 가위를 쥐어 굳은 그 손이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발관 유리창 너머로 골목의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부서졌다 되살아난 골목이 등불 하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누군가 이발관 앞 낡은 간판에 불을 넣었어요. 오래 꺼져 있던 간판이 골목을 향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물어가던 골목 한복판에 따뜻한 불빛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부서질 뻔하던 골목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헐리는 대신 옛 모습을 살려 새로 단장을 마쳤어요. 골목 끝 50년 이발관에도 다시 불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간판은 손질을 거쳐 옛 글씨 그대로 내걸렸습니다. 유리문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나직이 흘러나왔어요. 박 영감은 여전히 그 앞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순천댁의 분식집 솥에서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동안 비었던 골목에 사람 사는 소리가 빼곡히 돌아왔습니다. 재개발의 칼바람이 비껴간 자리에 다시 봄볕이 들었습니다. 헐릴 뻔한 담벼락에는 어느새 넝쿨이 푸르게 올라왔어요. 오래된 골목은 옛 얼굴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발관 안에는 늙은 이발사와 젊은 사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석구는 이제 77이 되었습니다. 손은 예전보다 더 떨렸고 허리는 한층 굽었습니다. 그 곁에는 머리를 단정히 깎은 도연이 함께 서 있었어요. 번듯한 정장은 어느새 소박한 작업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장이라 불리던 사내가 이제 골목 이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회사 일은 마땅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골목으로 내려왔어요. 도연은 그 무엇보다 이 작은 이발관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매달 첫날이면 이발관 문 앞에 작은 안내가 나붙었습니다.
오늘은 머리 깎는 값을 받지 않는다는 한 줄이었어요. 형편 어려운 노인과 아이를 공짜로 깎아주던 옛 손버릇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누구든 값을 치르지 않고 머리를 맡길 수 있었어요. 석구는 이 하루를 한 달 중 가장 마음 편한 날로 여겼습니다. 머리 깎는 값은 됐다던 석구의 입버릇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달이 바뀌는 첫날이면 골목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좁은 이발관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머리를 맡긴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도란도란 풀어놓았어요. 거울 앞에 줄지어 앉은 백발들이 저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깎고 누군가는 차례를 기다리며 한참을 떠들었어요. 그 작은 공짜 이발 하나가 골목의 새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도 단골 노인 하나가 익숙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50년 묵은 가죽 의자가 나직이 삐걱 소리를 냈어요. 머리를 맡으려던 석구의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쥔 손끝이 자꾸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리는 손 위로 도연의 손이 가만히 포개졌어요.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가위 한 자루 위에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제가 하겠습니다. 도연이 석구의 손에서 가위를 조심스레 넘겨받았어요. 석구는 군말 없이 나무빗을 손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50년을 쥐어온 가위가 손주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이 하던 그대로 빗질을 시작했어요. 손에 익지 않은 가위가 처음엔 더디게만 움직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노인의 머리 위를 오갔습니다. 석구는 곁에서 가위 잡는 법을 나직이 일러주었어요. 손주의 손끝이 차츰 노인의 옛 손놀림을 닮아갔습니다. 도연은 한 올 한 올 빗어내리며 조심스레 가위를 놀렸습니다. 이발이 끝나자 노인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흐뭇이 웃었어요. 솜씨가 영감 손주답구먼 하는 말에 도연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어깨를 가만히 주물러들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한 거울 안에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이발사와 젊은 이발사가 나란히 비쳤어요. 한때 골목을 부수러 왔던 손이 이제 골목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빈틈없던 회장의 얼굴은 어느새 따뜻한 사람의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석구는 그런 손자를 곁눈으로 보며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잃은 줄로만 알았던 핏줄이 제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어요. 오래 비어있던 노인의 자리가 이제야 가득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석구는 한 발짝 물러나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떨리던 손이 손자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문은 제 손길이 젊은 손길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50년 가위가 끊기지 않고 골목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다시 좁은 이발관을 가득 채웠어요. 사각사각 머리카락 잘리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소리였습니다. 박달나무 빗은 여전히 도연의 작업복 가슴께에 꽂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굶주린 소년에게 쥐어보낸 바로 그 빗이었어요. 떠돌던 빗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손주의 손에 들린 가위가 오후 햇살을 받아 가만히 빛났어요. 창밖으로 골목에 노을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이발관 유리문을 따스하게 물들였어요. 그 빛 속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나란히 잠겨 있었습니다. 50년 가위는 떨리는 손에서 젊은 손으로 건너갔습니다. 50년 묵은 의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지친 등을 받쳐주었어요. 손때 묻은 그 낡은 빗은 한 번도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거두는 마음은
핏줄을 따라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 밥과 머리 한 번 깎아준 정이 사람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것이 50년 이발관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이치였습니다. 값을 바라지 않고 내준 손길은 끝내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50년을 한자리에서 지킨 그 마음이 골목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